자, 이제 둘이 짜고서 하는 게 있어요. 통정허위 표시라고 그러죠.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는 가장 이제 흔한 게 거기 이제 그림으로 들어와 있는데 사례로 많이 나와요. 사례로. 그래서 이제 거기도 사례형 하나 그림 정리해 드렸는데 여러분이 하는 입장이 돼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죄죠. 예, 세금 많이 때려.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명의를 좀 돌려놔야 되겠다. 뭐 친구나 아니면 뭐 형제나 친척이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보통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갑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 돼 보세요. 빙의가 돼 보시라고. 좀 빚을 졌어. A가 채권자인데 좀 빚을 못 갚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계속 있으면은 이 채권자가 강제 집행 들어오겠죠. 경매 들어올 거라고요. 자, 그러면 저 부동산 그냥 날리게 되니까 이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아주 전형적이죠. 자, 그래서 친구나 믿을 만한 사람하고, 자, 믿을 만한 사람 앞으로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실제로 팔 생각은 없는 거죠. 둘이 짜고 매매 계약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등기를 이렇게 넘겨놓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통정 허위 표시가 되고, 다른 말로 가짜로 행위했다. 그래서 가장 행위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의의가 이제 그 얘기니까 동그라미 1번 쭉 읽으시면서 키워드만 잡읍시다. 서로 짜고서 그랬는데 법에서 짜고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어요. 가로 있는 것처럼 뭐 합의하여, 양해하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허위 표시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다른 말로는 가장행위라고도 한다. 주로 허위 표시로 이제 가장행위로 매매를 많이 얘기하니까 이제 그걸 가장매매라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가장매매를 많이 나오지만 꼭 허위 표시가 가장매매만 있는 건 아니죠. 짜고 사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해서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사실은 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지. 근데 이렇게 을 명의로 등기를 해버리게 되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을이 팔아버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차적이 아주 힘들어지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런 거 잘 안 하고, 여러분이 이 부동산 날릴 생각을 하고, 그럼 돈이라도 챙기기 위해서 자, 을하고 짜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빌렸다고 해가지고서는 여기다가 허위로 근저당권 등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허위로 근저당권 계약을 하면서 근저당권 등기를 이제 먼저 들어오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럼 허위의 근저당권 등기는 이건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는 거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반사회적 행위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근데 이제 허위 표시 문제 나올 때는 이제 주로 매매를 이제 허위 표시로 많이 얘기하니까 이제 이걸 가장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사례가 아니라 이제 이론으로 나올 때 이게 허위 표시냐 아니냐로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건데, 거기 쭉 읽다 보면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맨 끝에 보면 제3자 명의를 빌려는 얘기가 명의 빌려 나오면, 우리가 지난주에 명의 빌린 사람은 허위 표시냐 비진위 표시 이런 거 주장할 수가 없고 그대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명의 대여, 명의 빌린 것은 비진위 표시나 허위 표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게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게 있어요. 거기 키워드가 나오죠. 첫째 줄에 뭐 하에 그랬나요? 양해하에, 금융기관 양해하에. 은행하고도 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나오면 명의 빌려줬다는 얘기, 명의 대여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허위 표시에 해당돼서 무효가 됩니다. 근데 양해자가 안 보인다 그러면 그 명의 빌려줬다는 얘기는 비진위 표시 아니에요. 허위 표시도 아닙니다. 그 명의 빌려준 사람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죠.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러면 이제 허위 표시 이제 법률관계를 따지면 되겠죠. 그럼 법률관계 항상 당사자끼리, 그 다음에 이제 제3자가 나왔을 때 제3자의 관계 따지면 돼. 이건 아주 단순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 여러분은 지금 매매 계약을 가장으로 했으니까 실제로 의사로 매매할 의사 없죠. 또 친구분도 살 의사 없는 거예요. 근데 매매 계약서 하나 작성해서 이렇게 등겨놨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매매 계약은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로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것은 무효가 돼요. 그럼 여러분은 을한테, 친구분한테 나중에 야, 이제 고생했다, 일 다 처리됐으니까 다시 돌려달라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본인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빨리 쉽게 이해하시라고 한번 입장이 돼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갑의 입장이 됐는데도 글쎄 가지고 와야 될지 안 가져야 될지 고민스럽다 그거 그러시면 안 되지. 아주 팔아서 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요등기 말소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거나 아니면 을명의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려주고 하면 끝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 명의로 됐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는 사람한테 발등을 찍힌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이 지 거라고 하면서 병한테 팔아서 이렇게 등기를 넘겼다. 여기도 주로 이제 팔아서 했다고 그러지만 여기는 뭐 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요놈이 돈이 필요하니까 자기 거라고 해서 담보로 제공해서 실제로 여기는 돈 빌리고 저당권을 해줬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제3자의 명의 이제 매매가 가장 이제 쉬우니까 병의 등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찾아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찾아올 수 있는데 을명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냥 말소시켜서 찾아오면 되지만 이제 병까지 갔으니까 병한테 요 매매 계약이 무효인 걸 주장하면서 요 등기 말소해달라고 그러겠죠. 그럴 때 이제 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자. 그럼 아까 보신 것처럼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얘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여러분하고 제3자하고 이제 소송 걸겠죠. 이제 그래서 선이면 얘가 이기는 거고 악이면 여러분이 이제 지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여러분은 소송에서 이기려면 병이 뭐라는 것을 악이라는 걸 입증을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얘는 선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다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에서 거기 정리해 드렸으니까 일단 그림 보시고 이론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자, 갑과 을 사이에는 가장매매로 박스 안에 보니까 무효입니다. 이 무효는 상대적이고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갈 수 있어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병까지 갔을 때 자, 병 거기서 매매는 진짜죠. 을과 병의 매매는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매매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냐 없냐는 제3자의 선악에 따라 다른데 자, 박스 안에 또 동그라미 번 제3자 병이 선이라면 자, 병은 권리 취득하죠. 그 얘기는 병의 등기는 말소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악이라면 권리 취득할 수 없고요. 그럼 반대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누가 병의 선악을 증명한 이야기인데 갑이 이제 무효를 주장한 자니까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 밑에 이제 뭐 쭉 이론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자, 2번 통정의 표시 효과에서 괄호 1번 당사자 사이 효과. 자, 언제나 무효고요. 동그라미 2번 체크 하나 봅시다. 자, 이미 이행한 후에 허위 표시 자체가 반사의 질서 행위, 즉 다른 말로 불법은 아니니까 당사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자, 하면서 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채권자 취소권이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두 군데, 이중매매하고 이 통정의 표시인데 이중매매에서는 먼저 산 사람이 자, 두 번째 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서 취소시킬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려면 채권자가 무슨 채권자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금전채권 돈 받을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돈 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돈 안 갖고 이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가짜로 매매 계약했다. 이 사람이 가만 안 있지. 이 매매 계약을 취소시켜서 돌려놓고 경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됩니다. 자, 괄호 2번에 제3자에 대한 효과,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넘어가시고 다 했던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은 요건 아니다. 3번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한 측에서 제3자가 악의라는 점을 입증해야 된다. 문제는 이제 제3자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제 이걸 이제 골라보는 얘기인데 앞쪽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제3자는 이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당사자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포괄승계인들 즉 상속이나 이 사람들은 제3자라고 할 수가 없죠. 항상 포괄승계인은 그전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 중에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 이해관계를 맺었다는 게 법률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을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들어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관계를 맺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이해관계 맺어져요. 뭔가 해야 돼요. 뭔가 해야지. 그래서 주로 요 제3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뭐뭐 한 자, 뭐뭐 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압류한 자, 뭐 저당권 설정 받은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이해관계를 맺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제 표현된다.
근데 이렇게 표현되지 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딱 명사로 딱 떨어지는 그 사람들. 그래서 박스 안에 왼쪽에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자, 동그라미 1번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자가 전형적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가압류한 자, 다른 말로 가압류 채권자죠. 가압류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마찬가지 쭉 들어가면 가장 채권을 가압류한 자, 한 자. 동그라미 3번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가장매매 매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부터 다시 그 부동산에 뭘 받은 자? 저당권 설정받은 자, 가등기한 자, 전세권 등기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자, 4번은 이제 가장 저당권의 설정 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 경락 받은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한 자, 받은 자. 의미는 이해되시죠?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3자가 돼서 그 사람들이 선이라면 그 사람의 등기는 말소가 안 되고 악이라면 말소가 돼서 다시 되돌려야 된다 그 얘기인데, 자, 거기까지는 전부 다 한 자, 받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동그라미 5번이 이제 좀 독특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계속 밑에 이제 기출표시처럼 30, 31, 32에 계속 좀 출현하고 있는데, 동그라미 5번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가장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파산 관제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파산 관제인도 제3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파산 관제인. 자, 파산 관제인은 말을 풀어보면 자, 회사 같은 데 파산당할 수 있죠? 예, 그럼 파산당하게 되면 이제 망하게 되는데 뒤처리를 해줘야 돼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그럼 파산당했다 하더라도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재산은 꼭 돈 있는 것만 재산이라 소극재산, 빚도 재산이고 적극재산, 받아낼 것도 다 재산이에요. 그래서 뒤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빚은 갚고 받을 돈은 받고 해가지고 이제 정리하고서 이제 망하는 절차로 해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그 회사 대표 보고 하라고 그러면은 그거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재산 빼돌리겠지. 그러니까 이 파산당한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별도로 법인에서 선임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파산 관제인, 파산당한 회사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파산 관제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자, 여기서 A 법인이 있는데 이게 저축은행 사건인데, 지난주에 이제 오후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제 들어보시겠죠. 자, 이 저축은행에서 옛날에 저축은행 굉장히 많이 문제 생겼던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여기 다른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좀 비싸니까 예금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자를 좀 주니까. 근데 이 저축은행이 이제 좀 성장하려고 정치권 로비 같은 거 하려고 비자금을 조성해요. 비자금 조성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요거죠. 그래서 이제 A한테 한 50억 정도를 빌려준 척 이제 허위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지. 실제로 빌려줬어요, 안 빌려줬어요? 안 빌려주고 이게 허위 표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50억이라는 어디 여윳돈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뒤로 빼돌려 가지고 비자금 조성해서 했는데 파산당하게 생겼다고. 이제 파산당했어요. 이게. 파산 관제인이 이제 선임돼서 뒷정리를 하려고 왔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는 이제 요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산 관제인은 요 법인이 그동안에 자, 받을 돈이 있으면 회수하고 줄 돈이 있으면 주고 이렇게 청산절차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와서 보니까는 자, A한테 지금 50억 대출한 게 있으니까 이거 회수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A한테 야, 빨리 50억 갚아라. 그러니까 A가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지. 야, 이거 허위야. 이거 통정의 표시야. 이거 무효라고. 무효인데 내가 50억 빌리지도 않았는데 안 갚아. 자, 그럴 때 요 사람은 파산관제인은 A하고 직접 거래한 사람이 아니죠. A하고 직접 거래 이제 가장이라도 하더라도 허위 대출 계약서를 쓴 사람은 어디예요? A 법인이지. 그래서 요 허위의 대출 계약서에 대해서 파산관제인은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 3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한자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파산관제인은 제3자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좀 독특하잖아요, 이게 파산관제인.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났으면은 얘가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제3자에 해당된다면 제3자의 선의 악의에 따라서 요 제3자가 보호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럼 여기서 파산관제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3자. 그러면 선악의도 누구 기준으로 판단해줘야 돼?
파산 관제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또 선악인은 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우리 판례가. 예. 파산 관제인이 제3자에 해당되긴 하지만 선이냐 악이냐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파산 관제인이 아니라 여기에 예금한 예금 채권자들, 파산 채권자들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거죠. 이건 현실적인 이유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법원에서는 A하고 여기다 예금한 사람 중에서 누구를 보호를 해줘야 되겠어요? 예금해준 사람 보여줘야지. 돈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돈이 있어야지. 그럼 돈 있으면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전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라는 거지. 왜냐하면 얘만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는 또 어쩌다가 악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법인하고 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악이라면 얘는 이 허위 대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회수가 안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 버리면 이 사람들한테 돌려줄 돈이 없어 버리는 거지. 여기까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해서 요 사람들 중에 일부라도 뭐가 되기만 하면, 선이기만 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뭘로 취급받는다. 선이. 그럼 선이면 얘는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으니까 50억 네가 안 빌렸다 하더라도 50억 갚아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지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전원이 악의가 됐을 때만 파산관제인도 악의로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뒤에 이제 괄호 속에 이제 그 얘기가 되지. 다만 선악의는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제인은 뭘로 취급받는다고요? 선의로 취급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파산관제인이 제3자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런 물어보겠죠. 자, 파산관제인 제3자에 해당돼요. 자, 선악의는 누구 기준으로 보자? 파산 채권자들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파산 관제인 중심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좀 특이한 거고.